네, 딥다이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다양한 시장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분석해 볼 텐데요. 오늘은 정치권의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주제인지 먼저 확인해 보시죠. 자, 현역 의원 8명이 발탁이 됐습니다. 어떤 이야기인가 봤더니 내각 후속 인선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관련한 평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일대학교 김철현 특임교수 모시고 자세한 분석 들어보도록 하죠.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진도 준비했는데 6개 부처의 장관 인선 관련해서 시장에서는 과연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지금 우리가 현역 의원이 대거 발탁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들이 참 많던데요. 전체적인 이번 인선에 대한 총평을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일단 정부 부처 18개 중에요. 이제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를 제외한 전 부처에 대한 후보자가 일단 내정이 됐거든요. 네. 그래 아마 저는 이번에 아마 초대 내각의 조금 인사 면면을 보면 그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강조하는 그 실용성이 강조된 하이브리드 내각이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아마 국회 차원에서 어떤 입법으로 어떤 개혁을 뒷받침해야 될 부분, 네. 예를 들어 뭐 검찰 개혁 같은 경우에는 그 이재명 대통령과의 어떤 40년 직이라고 하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내정을 했고요. 또 지난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보면 남북 관계가 굉장히 경색됐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노무현 정부 때 또 통일부 장관을 지낸 네. 정동영 의원을 또 내정을 해서 네. 나름대로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변화를 꾀하려고 한 부분이 있거든요. 한편으로 볼 때는 이번에 그 기업인들을 좀 중용한 것도 좀 눈에 띄어요. 맞아요. 그래서 과학기술부, 중소벤처기업부, 그다음 산업 그것도 우리 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네. 이렇게 한 3개 부처는 굉장히 우리 산업정책 또는 경제정책의 핵심이 되는 부서인데 거기에는 과감하게 또 기업인들을 발탁을 했거든요. 그러게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나름대로 실용성을 강조한 부분이 있고 마지막으로 볼 때는 어제 그 내정된 경제부총리 또는 우리 외교부 장관 후보자 경우에는 오랫동안 해당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온 관료 출신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혁입법은 우리 국회 차원에서 개혁입법이 필요한 부분은 정치인들을 그리고 우리 경제정책 관련해서는 우리 또 현장에 있는 기업인들을 네. 그리고 현장 관료들을 적절하게 배영한 거는 굉장히 좋은데 다만 하나 아쉬운 것은 이번에 국회의원들이 너무 많이 발탁이 됐어요. 그러니까요. 현직 국회의원으로서의 업무도 분명히 중요한데 현직 그렇습니다. 장관으로 발탁이 되는 그래서 사례가 18개 굉장히 부처 많네요. 중에서 8명이면 역대 정권에서도 물론 우리 국회의원들을 많이 네네. 발탁을 하긴 했지만 8명이면 사실 너무 많다. 이렇게 되면 국민들께서 봤을 때 이게 민주당 내각 아니냐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대통령제고 어느 정도 내각제 요소를 빌려오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네. 그래도 아무래도 행정부하고 국회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좀 갖춰져야 되는데 네. 아무래도 지금 민주당이 국회에서 일단 다수당인데 거기에서 많은 국회의원들이 또 이번에 내각에 들어가 버리게 되면 그런 어떤 이재명 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이 조금 상실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아마 이번에 그 인수위 없이 출범하는 보궐선거 성격의 어떤 대선이다 보니 아마 인사검증 부분에 있어서도 아마 고려를 한 것 같아요. 쉽지 않으니까 검증된 인물을 그렇습니다. 다시 좀 장관으로 임명을 해야겠다라는 그렇습니다. 그런 속내군요. 그래서 이때까지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동안에 굉장히 많은 낙마 사례가 있었는데 네, 후보자의 네. 낙마 사례가 있었는데 국회의원은요 단 한 번도 총리 낙마 사례가 후보든 없나요? 그다음 장관 후보에서 낙마된 적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고려하지 않았을까. 역대 정권에 보면 이명박 정부든 박근혜 정부든 문재인 정부든 초기에 어떤 그 검증 과정에서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어떤 정권 초반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도 감안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부분이. 지금 낙마가 되면 어쨌든 현 정권에 대해서 이게 검증이 제대로 된 거냐라는 그런 의구심이 생기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좀 있는 것도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주요 인물들에 대해서 좀 한 분 한 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3일이었죠. 낙마한 오광수 전 민정수석 후임자로 봉욱현 변호사가 임명이 됐습니다. 이 봉욱 변호사의 임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일단 봉욱 그러니까 우리가 봉이라는 성씨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귀한 성인데 희귀성이죠. 또 이름도 외자예요. 봉욱. 그러네요. 그래서 이분이 누구냐면 대검 차장을 지내신 분이거든요. 대검 차장이라는 게 어떤 자리냐면 검찰총장 바로 밑에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어떤 2인자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분이 문재인 정부 때 대검 차장을 하면서 검찰총장이 못 됐어요. 왜냐하면 그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 돼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때 아마 이분도 검찰총장의 어떤 후보 군에는 들어갔는데 왜 탈락했느냐 네. 하면 그때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강력하게 밀어붙였던 검찰 개혁에 대해서 이분이 조금 반대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윤석열 후보자를 만나보니 네. 윤석열 후보자가 검찰장 후보자가 검찰 개혁에 대한 굉장히 강한 의지가 있더라 해서 발탁하게 된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는 이번에 봉욱 어떤 전 대검 차장을 이번에 아마 민정수석으로 발탁한 것은 어떤 봉욱 민정수석을 통해서 검찰 개혁을 한다기보다는 네. 검찰 개혁은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정성호 의원을 통해서 추진하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검찰청 내에서도 후배들의 신망이 되게 높아요. 동료들의 신망도 네. 높고 굉장히 온건하고 합리적이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재명 정부에서 추구하는 어떤 검찰 개혁이 아무도 검사들의 반발, 검찰 내부에서의 반발이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아무도 그러한 어떤 여러 가지 검찰 내부에서 반발을 조금 무마하고 또 뭐 어떤 갈등을 조정하는 그런 브레이크 역할을 이 봉욱 수석에게 맡기려고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아마 그런 부분들은 검찰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조금 최소화하기 위한 브레이크 역할을 앞으로 봉욱 민정수석이 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합니다. 여권 내부에서는 일부 우려가 좀 있다라고 하던데 어떤 우려를 하고 있나요? 아무래도 그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여당 우리 민주당의 대표를 할 때부터 여러 가지 아무래도 재판 사법 리스크가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보면 검찰이 과도한 정치 보복 수사를 하고 있다는 그런 선입견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 내에서는 아마 이번에 추구하는 검찰 개혁 과정에서도 보면 검찰 불신이라는 게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법무부 민정수석이 아무래도 검찰 출신이다 보니 그러한 색안경을 끼고 좀 보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특히 민정수석이라는 자리는요, 경찰이나 검찰이나 국정원에서 올라오는 모든 정보를 취합하고 그래서 관리하는 자리거든요. 굉장히 요직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역대 정권에서 민정수석이 누가 되느냐 하는 부분들을 굉장히 뭐 관심 있게 지켜보는데 이번에 역시 마찬가지로 검찰 출신이다 보니 아마 그런 부분들을 조금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봉욱 수석이 어떤 민정수석이라는 자리를 이용해서 어떻게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앞으로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려고 하는 그 검찰 개혁에 대한 여러 가지 내부 반발을 누그러뜨리는 그런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저는 조금 뭐 나름대로 민주당 내에서의 어떤 뭐 봉욱 수석에 대한 부분은 좀 과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은 정성호 의원이 검찰 개혁을 그렇죠. 이렇게 하게 추진하죠. 되면은 네. 이 봉욱 변호사, 그러니까 봉욱 민정수석이 이제 되면은 이 수석님께서는 뭔가 잡음이 나거나 좀 약간 혼란이 빚어지거나 하는 것을 좀 누그러뜨릴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해주는 그렇습니다. 그런 인물이 정성호 되겠군요. 아무래도 후보자가 이제 채찍이라면 네. 이제 봉욱 수석은 이제 당근을 하는 그런 어떤 균형으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예, 그렇습니다. 예. 말씀해 주셨던 법무부 장관에 지금 지명된 정성호 의원, 좀 하마평도 있다라고는 하는데 이게 친명 후보자로 지금 분류가 되는데 이분에 대한 평은 어떨까요? 이분은 진짜 이재명 대통령하고는 38년 거의 40년 직이라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두 분이 사법시험이 되고 난 다음에 사법연수원에서 만나서 그때부터 우정을 쌓아왔다는 거거든요. 끈끈한 우정이겠군요. 예. 근데 사실 보면 정성호 의원은 서울 법대 출신이고 네. 그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중앙대 법대 야간 법학부 출신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어울릴 수 있는 어떤 접점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법연수원에서부터 정성호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을 눈여겨봤다는 거예요. 그래요? 어떤 사회 현상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목소리를 내고 뚜렷한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그때부터 저 친구하고는 조금 사귀어봐야 되겠다고 해서 나이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이 우정을 이어왔다는 건데 이재명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 정성호 후보자가 먼저 의정 활동을 시작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 멘토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리고 정성호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듣기 싫어하는, 듣기 거북한 그런 쓴소리 조언도 아낌없이 할 수 있는 분이다. 다만 하나 조금 의아스러운 건 정성호 후보자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이제 검찰 개혁을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본인도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해야 된다. 네. 검찰 개혁에 사실상 조금 반대하는 그런 입장을 취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법무부 장관이 되고 난 이후에 이제 민주당에서 또는 이재명 대통령이 밀어붙이려고 하는 이 검찰 개혁을 해야 되는데 과연 정성호식 해법은 어떤 게 나올 수 있을지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속도 조절이라든가 완급 조절 어떻게 해 나갈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은 조금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사실 정성호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비검찰 출신의 법무부 장관 지명자인데 이 부분도 좀 약간 이례적이긴 한 거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검찰 개혁이 다 실패해 왔거든요. 네. 노무현 정부 때 이제 검찰 개혁이 시작됐는데 그때 당시에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 최초의 어떤 여성 네, 법무부 네. 장관이었는데 그분은 판사 출신이었거든요. 판사 출신이 밀어붙이는 검찰 개혁이 그때 아마 굉장히 검찰의 반발이 컸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검사와의 대화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검사들을 불러 모아놓고 네, 그럼 네. 앞으로 내가 대통령이 해나가려고 하는 개혁의 방향은 이것이다 해서 일선에 있는 검사들하고 대화를 했는데 그때 생중계로 그때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했던 이야기가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죠. 해가지고 거의 유명한 센 게 명대사. 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제 검찰개혁 시도는 했지만 불발이 거쳤고 지난 문재인 정부 때는 조국 수석을 임명해서 검찰 개혁을 하려고 했는데 조국 수석은 서울대 법대 교수 출신이거든요. 실패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앞으로 이번에 검찰 개혁은 판사 출신의 법관에 맡겨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우리 법학자들에게 맡겨서도 안 되겠다. 네. 그렇다면 누가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고민을 하고 정성호 후보자를 한 게 아닌가. 그 정성호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사법연수원에 나서 바로 변호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네, 임금 네. 변호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검찰하고도 어느 정도 거리가 좀 있거든요. 그리고 국회에서는 사법제도 개혁위원회 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검찰 개혁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제 뭐 이재명 대통령과 교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발탁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과연 검찰 개혁 부분에 있어서 물론 뭐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우리가 지금 속단을 할 수가 없지만 뭐 검찰 개혁의 아이콘이 될 거다라는 그런 시각도 있기는 한데 앞서서 잠깐 말씀해 주셨던 내용을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무자비한 혹은 무지막지한 그런 개혁보다는 합리적인 수준의 개혁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검찰 개혁이라고 해서 개혁이라고 하는 그 네이밍이 되어 있지만 단어 자체가 좀 강하죠. 네, 개혁이라는 타입이 강하고 생각보다 이제 또 국민의힘에서는 검찰 해체법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 검찰에서 보면 수사하고 기소를 함께 해왔는데 이제는 수사권하고 이제 기소권을 완벽하게 분리시켜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보면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고 해서 검찰의 상당한 부분 업무를 우리 경찰 이관을 했는데 네. 그 이후에 보면은 민생 범죄가 생각보다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검찰 개혁을 통해서 어떤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어떤 뭐 막아내겠다 하는 그런 부분도 좋지만 그 과정에서 보면 국민들의 어떤 인권 보호라든가 네. 또는 민생 범죄 소홀해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정성호 후보자가 전체적으로 아마 검찰 개혁의 어떤 방향성은 뭐 공감하겠지만 어떤 속도라든가 어떤 국회 차원에서 입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조금 완급 조절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는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는 한 분씩 또 더 짚어보도록 하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인 현재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윤호중 의원이 현재 지명이 됐습니다. 이분에 대한 지명은 어떻게 좀 평가하실까요? 윤호중 의원은 법무부 장관의 한마평에 떠올랐었거든요.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5선 출신이신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네네. 법사위원장도 하셨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분이 법사위원장도 했기 때문에 검찰 개혁을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행안부 장관으로 바뀐 거는 아마 이번에 그 검찰 개혁에 추진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기소하고 수사하고 분리되는데 네. 이 검찰에서는 이제 공소 기능만 남겨놓고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은 중수청이라는 걸 만들어서 네. 행정안전부 산하로 보내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수사에 대한 내용들을 어떤 경찰이라든가 중수청의 수사 내용을 국가수사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네. 앞으로 이제 하겠다는 건데 그것이 모두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검찰의 개혁은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정성호 의원에게 맡기고 행안부 장관은 아마 윤호중 의원에게 일정 부분을 맡겨서 아마 나름대로 균형감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좀 생각이 들고요. 네. 두 번째는 그 행정안전부 산하에는 경찰청이 있거든요. 근데 경찰청이 경찰이 이번에 보면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할 때 경찰청장 그리고 서울경찰청장들이 다 비상계엄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 해서 다 구속이 돼서 지금 어떤 내란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네네.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는 결국은 경찰개혁도 동반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마 그래서 윤호중 의원 같은 경우는 국회 의정 경험도 굉장히 풍부하고
특히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오래 활동하면서 법사위원장을 역임했기 때문에 네. 아마 그런 역할들을 윤여중 후보자에게 맡기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는 보입니다. 네. 이어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현재 그 행정안전 원래 행안부 장관 후보로 거론됐다가 어제 바로 대통령 직속의 지방시대 위원장으로 임명이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요거 안철수 의원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또 부정적인 네. 그러한 목소리를 내시기도 했는데 이 자리 역시나 장관급이라고 그렇습니다. 하죠. 여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이라고 해서요. 사실 한 2년 정도의 실형을 살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정치적으로 사면이 되고 복권이 되긴 했지만 네. 아직까지는 어떤 공직을 맡는 것이 적절하냐 하는 그런 이제 국민적 어떤 평가가 좀 네, 있는 부분이 네.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마 이번에 김경수 전 지사를 지방시대위원장 장관급 자리에 맡긴 건 결국은 아마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보면 어쨌든 김경수 전 지사도 어떤 경선의 라이벌이기도 했지만 지금은 이제 그 민주당 내에서는 어떤 비주류로 전락한 어떤 비명계의 좌장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도 네네.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당내 어떤 반대파를 포용한다는 좀 의미도 있고 지금 당장은 아마 김경수 전 지사에게 어떤 행안부 장관이라고 하는 어떤 장관직이 주는 그 중요한 자리를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방시대위원장 정도를 맡겨서 아마 나름대로 당내 포용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데 네. 문제가 뭐냐면 드루킹 댓글 조작이라는 게 생각보다 그냥 단순한 댓글 조작 사건으로 보이지만 이게 어떤 국민들의 어떤 선택권에 대한 부분에 어떤 영향을 미친 거거든요. 댓글을 조작해서 어떤 여론을 형성하고 그것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떤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이 난 부분을 그렇죠. 사면 복권이 됐다고 해서 과연 이렇게 공직에 어떻게 공직에 맡기는 게 맞느냐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아마 이재명 어떤 대통령이 앞으로 짊어져야 될 어떤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복지부 장관 후보에 대해서도 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우리가 코로나 때 가장 많이 또 화면을 통해서 뵀던 분이죠.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임명이 됐습니다. 근데 이 임명 과정에서 국민 추천제를 통해서 다수의 추천이 접수가 됐다라고 하는데 이번에 정부가 새롭게 추진한 그 국민 추천제에 대해서는 우리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뭐 국민 추천제는 보니까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요, 또 부정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긍정적인 부분은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장관의 후보자들 네. 직접 추천한다는 거는 아무래도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 국정에 참여하는 그런 효과가 좀 있기도 네. 있거든요. 근데 한편으로 볼 때 부정적인 부분은 아무래도 인재풀이 좀 좁다 보니까 인기 투표로 좀 바뀌어버려요. 익숙한 분을 추천을 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번에 아마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는 정의경 후보자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 워낙 유명했고요. 또 한 분은 보면 우리 그 아주대 교수인 이국종 교수 네. 네, 이런 분들이 올라왔고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로는 봉준호 감독 이런 분들이 올라왔거든요. 아니, 그 박세리 뭐 이렇게 되니까 봉준호 감독님은 하라고 해도 못 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 아무튼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국민 추천제가 좋은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인기 투표로 바뀌는 부분이 네. 있어서 저는 뭐 이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볼 때는 저는 그래도 나름대로 뭐 국민 추천제를 통해서 국민들이 국정에 대한 관심도 좀 가지고 또 나름대로 국민과 소통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뭐 나름대로 긍정적인 부분도 있죠. 많지 않나 이렇게는 보입니다. 그러니까 국민 추천제를 할 때 이렇게 아무나 이렇게 풀어서 쫙 하는 게 아니라 뭔가 특정 후보들에 네, 좀 대한 그런 뭐 노미네이트를 해서 좀 해주면 그죠? 이런 방식으로 해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첫 번째로 시도한 부분인데 여기에서 세상에. 가장 많이 거론됐었던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이분께서 이제 복지부 장관 후보가 됐는데 사실 이 코로나 때 가장 많이 뵙기도 했지만 그 남편의 코로나 관련한 주식 투자 의혹 때문에 많은 좀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지명이 됐고요. 왜 지명이 됐는지 이유가 좀 궁금한데. 이거는 저는 좀 이재명 대통령이 아마 이번에 아마 청문회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얘기가 하겠죠. 나오긴 하겠지만 어쨌든 저는 조금 강행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저는 청문회 과정에서 조금 낙마 사유가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어쨌든 그때까지 들리는 이야기로는 정은경 후보자의 배우자가 어쨌든 코로나 때 어떤 우리 그 마스크라든가 네. 이런 데 이제 투자를 관련 해서 종목에. 근데 그 해명도 좀 명쾌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정은경 후보자 생각보다 도덕성에 문제가 있어서 후보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했는데 네. 결국은 좀 내정을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만간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은경 후보자가 어떤 형태로 해명을 할지. 근데 저는 실제적으로 남편이 어떤 코로나 업체에 투자를 했다면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지만 생각보다 이게 질병관리청장이 그때 모든 것을 주관을 했기 때문에 그쵸. 사실은 어떤 이거 내부 정보를 이용한 듯한 그런 게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정은경 후보자가 좀 명쾌하게 해명을 해야 될 것 같고 아마 그 내용은 좀 사실관계는 조금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입니다. 그 정 후보자가 청문회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확실하게 국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이 청문회 내용을 여러분들도 함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 청문회를 이미 거친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준 처리를 놓고도 또 여야가 팽팽하게 지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협상이 안 되면 김민석 후보자 인준안을 단독으로 처리를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여기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브레이크를 걸었다라고 하죠. 7월 3일까지가 이 협의하는 그 시한으로 알려졌는데 여야 간의 이 넓어진 격차가 과연 이견이 좁아질 수 있을까요? 저는 조금 거의 평행선을 달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이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보면 수입하고 지출이 맞지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으로의 세비를 해서 거둔 건 한 5억 원밖에 안 네네.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출된 거는 한 8억 원 정도가 더 나갔으니 그 8억 원에 대해서 소명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경조사비다 또는 출판 기념에 들어온 부분이다. 그다음 처갓집에서 도와줬다. 네. 이런 형태로만 해명을 하고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하나도 내질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결국 인사청문회가 조금 파행으로 끝났고 네. 하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어쨌든 이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 지명 처리를 해라. 그리고 자진 사퇴하는 게 맞다. 이렇게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원식 국회의장이 나름대로 중재 노력을 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된다면 우원식 의장이 예고한 대로 아마 7월 3일 정도에 되면 국회 인준을 시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다만 이제 지금 국회를 보면 민주당이 아무래도 과반수 이상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어떤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이번 취임 일성으로 어떤 야당과 협치 또는 소통 이런 부분을 얘기해 왔는데 그러면 어떤 협치나 이런 소통의 의지가 다 빗바래게 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좀 현명하게 풀어나갈지 조금 고민할 부분이 아닌가. 다만 지금 김민석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이 총리 후보자로서의 대접을 못 받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정부에 들어와서 새 정부의 어떤 초대 총리잖아요. 네. 그런데 총리에게 가장 강력한 건 뭐냐면 내각에 대한 구성권인데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 제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추천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미 다 정해졌어요. 다 정해져 버렸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 초대 총리이기 때문에 김민석 후보자가 빨리 총리가 되고 네. 그 다음에 아마 임명 제청을 받아야 되는데 그쵸. 지금 순서가 김민석 좀 후보자 같은 반대로 경우는 됐네요. 지금 제청의 권한이 전혀 없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되면 과연 김민석 후보가 총리가 된들 제대로 된 어떤 국정 보좌를 할 수 있는 게 되는 이렇게 되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은 모든 국정을 이끌어가고 총리는 그냥 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좀 존재감이 굉장히 없는 그런 총리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동안 계속적으로 우리가 책임 총리제라는 얘기도 많이 해왔는데 그런 부분들도 조금 빗바래지는 것이 아닌가. 아마 지금 여야 간에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인준이 강행될 가능성은 굉장히 커 보인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죠.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민청문회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지금 전해지고 있는 속보로는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나오지는 않고 있고요.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만 내용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번 국민청문회를 통해서는 뭔가 크게 윤곽이 드러날 만한 내용들이 나오게 될까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차피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어떤 재산과 관련된 부분은 나왔고 오늘 국민청문회에서는 그 김민석 후보자의 또 다른 의혹들, 그러니까 그 아들이 지금 미국의 유명 명문 사립대 지금 네, 다니고 네. 있으니까 거기 갈 때 그 입학가 굉장히 쉽지 않은 학교인데 아빠 찬스를 이용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혹이 하나 있고요. 네. 두 번째는 그 김민석 후보자 칭화대에서 우리 중국의 우리 북경대 다음으로 칭화대 두 개의 명문 학교가 있는데 그 칭화대에서 석사 논문을 쓸 때
북한에서 탈북한 우리 탈북자들을 어떤 도반자, 예를 들어서 이제 북한 정권으로부터 도망을 간 사람이란 그런 표현을 썼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과연 총리 후보자로서 북한의 어떤 압제로부터 탈출하려고 하는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 네. 도망자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과연 맞느냐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오늘 그 국민청문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이 김민석 후보자가 총리감으로는 부적절하다 하는 그런 어떤 뭐 여론을 계속적으로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는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후보자들이 명확하게 장관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거론되고 있는 많은 의혹들과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 분들께서도 면밀하게 좀 같이 눈여겨보셔서 정부가 국민들이 이만큼의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 확실하게 인사검증의 기준을 마련해서 내각을 만들어야겠다, 구성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얘기를 좀 해볼게요. 지난주에 갑자기 관련한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됐는데 청와대에서는 이걸 또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저는 또 이게 무슨 소린가 싶거든요.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뭐 금융위원회에서 지금 네. 부동산 대출 6억 원으로 묶었는데 이러한 초강력 어떤 규제를 하면서 어떤 대통령실과 사전 협의가 없었다? 그거는 조금 이건 사실 조금 믿기가 힘들죠. 근데 제가 보니까 일단 이재명 정부가 생각보다 이번에 부동산 가격에 너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좀 당황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부동산 관련해서 대책을 옥죄는 단기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아직은 조금 기다려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조금 시간이 네. 있고 그래서 한번 부동산 대책을 천천히 만들어도 될 줄 알았는데 지금 한 달 만에 그러니까 취임한 지 한 달이 안 됐는데 지금 마포 뭐 성동 용산 우리가 마용성이라고 하는 데서 그 일주일 사이 1%가 올랐거든요. 그 일주일 사이 1% 올랐다는 건 1년이 우리 52주니까 1년으로 따지면 52%가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억짜리 아파트가 15억이 되고 20억짜리 아파트가 30억이 되는 네.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재명 정부가 초반에 너무 당황을 한 게 아닌가. 그래서 가장 강력한 이때까지 어느 역대 정부도 시도하지 않았던 6억 대출이라는 그 상한선 제한을 해버렸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제도와 법에는 부작용이 분명히 있겠지만 이번 6억 대출은 과연 그러니까 핀셋으로 하는 것도 아니라 누구를 위한 정책이고 그러니까요. 대책인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 전체로 묶어버리게 돼 이러한 초강력 대책을 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혹시 네. 대통령실이 나중에 이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떠안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몰랐다. 금융위 차원에서 그것도 좀 아닌 것 같은데요. 한게 아니냐 이렇게 나름대로 거리두기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다만 지금 생각보다 이제 6억 원 정도 대출을 막았기 때문에 수요는 완전히 묶어버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래 자체가 완전히 이제 제로가 돼버리는 꼴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단기간에 단시적인 어떤 효과는 생기지만 앞으로 이제 풍선이라고 하는 게 누르게 되면 그 당시에 고기는 눌러지지만 옆으로는 퍼지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보면 역대 아마 저는 지금 지난달까지만 해도 부동산이 좀 침체 국면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1%씩이나 오르는 건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렇다는 건 저는 시장에서는 진보 정권이 들어올 때마다 네. 부동산 가격이 언제나 오르더라. 문재인 정권 때도 보면 한 60 몇 프로, 과거에 노무현 정부 때도 몇십 프로씩. 보수 정권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질 않았는데 진보 정권이 되면 오르더라 하는 그 기대 심리가 일단 반영이 됐기 때문에 저는 지금 한 달 사이에 이렇게 폭등한 것은 저는 나름대로 굉장히 투기 수요도 들어와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 투기 수요를 잡겠다고 해서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초강력 대책을 내놨는데 과거와 비교해보면 문재인 정부 때도 보면 한 18차례, 19차례 정도의 부동산 대책이 나왔지만 모든 대책이 실패했거든요. 그런 것들은 굉장히 임시 방편적인 대책이었을 뿐이고 근본적인 이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 부동산 대책을 어떻게 내놓느냐 이렇게 굉장히 정교한 대책이 지금 마련 준비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이죠. 실제로 이게 단기적으로 수요를 잠재워서 단기적인 시간 벌기는 될 수 있겠지만 그렇죠. 결국에는 또 어떠한 방식으로든 부동산 가격을 억누르는 데는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민주당 정권, 그러니까 진보 정권이 항상 잡을 때는 부동산 가격 올라간다라는 그런 학습 효과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좀 뭔가 정말 다른 정책과 정말 다른 대책으로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를 꾀해야 할 텐데 될까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수요만 지금 억눌러 놨기 때문에 저는 아무래도 공급 대책이 뒤따라야 되거든요. 근데 공급 대책이라고 하는 게 참 이게 말만 번지르르한 게요. 이 부동산 대책, 공급 대책, 공급을 늘리겠다고 하는데 공급이라는 게 한 달 만에 아파트가 지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도깨비 방망이 뚝딱한다고 갑자기 마포에 아파트가 뭐 3,000세대가 생기고 이러지는 못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재개발, 재건축을 확대하겠다고 하고 규제 네. 완화를 하겠다고 하는데 재개발, 재건축에 얽혀 있는 여러 가지 너무 어떤 오래 규제나 이런 걸리죠. 것들이 상상할 수 네.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급은 제한되는데 수요만 누른다? 그럼 그것이 지금 당장은 효과를 볼지 모르지만 나중에 되면 이게 스카이 로켓처럼 네. 폭발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는 일단 수요만 규제하는 아마 대출 규제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아마 부동산 시장이 조금 안정화되는 효과는 좀 생길 거거든요. 단기적으로. 하지만 그 다음에 그럼 실수요자는 어떡할 거냐. 네. 그리고 이번 그 대출 6억 원 제한으로 해서 가장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요. 전세 대출도 줄었어요. 맞습니다. 그 우리 버팀목 대출, 그다음 디딤돌 대출이 있는데 버팀목 대출이라고 해서 소위 말해서 우리 전세 대출 이런 부분을 다 줄었기 때문에 그럼 우리 청년 세대, 그다음 신혼부부 다 이제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핀셋 규제가 필요한 안 됐죠. 건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가 저는 가장 궁금합니다. 그게 당황한 거죠. 당황해서 급하게 대책을 한 내놓다 달 만에 보니까 1% 오르는 한 달 만에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1%씩 2%씩 뛰는 이런 것들은 정말 상상을 초월한 일이거든요. 그러면 일단 이렇게 정책적으로 6억 규제를 내놓고 추가적으로 수정을 하는 그런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굉장히 그렇죠. 높겠네요. 왜냐하면 지금 아마 너무 지금 굉장히 부작용이 우려되는 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럼 실수 요청이나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 세대에 대한 전세 대출이 이런 네. 부분들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아마 추가 대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게요. 18개 부처 중에 지금 빠져 있는 장관이 어디 있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가장 주요한 빠져 있습니다. 부서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국토교통부 부동산에서. 장관이 빠져 있다는 아직까지도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네. 지금 이재명 정부가 좀 준비가 덜 된 것이 아닌가. 예를 들어 통일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벌써 남북 화해에 대한 문제 또는 우리 미국의 관세 어떤 협상에 대해서 외교부 장관 다 돼 있는데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에 대한 주무 장관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직 후보자가 결정이 네. 되지 않았거든요. 이것다는 것은 이제 이재명 정부가 생각보다 부동산 대책은 너무 조금 안일하게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안일하게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중장기적인 아직 어떤 로드맵이 만들어진 게 아닌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염려스럽다 이런 말씀을 곁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정권이 교체가 되고 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중에 하나가 부동산으로 자산을 이렇게 증식시키기보다는 주식 투자를 통해서 자산을 이렇게 불려가는 그러한 사회를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실제로 지수가 3,000포인트 선을 넘어서는 그러한 단기적인 모습이 나타나긴 했지만 결국에는 부동산 시장에서 빠져나와서 이 돈이 주식 시장으로 들어왔다라기보다는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자산의 형태인 부동산이 여전히 80% 이상으로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돈으로 혹은 이제 부동산 투자를 잘해서 판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한다거나 약간 이런 식으로 2등 자산이 여전히 주식이거든요. 이런 문화도 사실 단기적으로 바뀌기가 너무 어렵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놔야 할 거라고 보세요? 제가 글쎄요. 저는 이제 뭐 부동산을 통해서 뭐 나름대로 경제적으로 이득을 취하겠다는 부분들도 비판받을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저는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주식이든 거죠? 부동산이든 나름대로 투자의 어떤 대상 항목이 되는 건 분명히 한데 다만 저는 조금 하나 염려스러운 부분은 네. 국토부 장관이 임명되지 않았는데 국토부 1차관 지금 임명이 됐거든요. 그분 누구냐면 또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때부터 부동산 정책을 자문해오던 교수예요. 네. 근데 그분이 가장 평소에 밝히시는 부분은 뭐냐 하면 불로소득을 환수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개발 이익을 또 환수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하게 될 경우에 더욱더 많은 개발 이익을 환수하게 된다면 재개발, 재건축을 했을 때 그러면 기존에 살고 있던 분들이 나름대로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뭐 이익이 나와야 되는데 그 이익을 왕창 다 국가가 가져가겠다고 해버리면 그 재개발, 재건축이 쉽게 잘 또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또 공급에 대한 문제가 또 생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급은 늘리는데 개발 이익도 환수하겠다. 불로이익은 못 취하게 하겠다. 과연 이러한 약간 엇박자가 나는 모순적인 어떤 정책이 과연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까? 그래서 이재명 정권표 어떤 부동산 정책은 어떤 것이 나올지 이제 그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은 지금 어떤 어떤 대출 규제로 나왔는데 네. 어떤 중장기적인 로드맵이 나오게 될지 이 부분 조금 지켜봐야 될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국민 그 생각을 바꾼다라는 것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해드렸던 것처럼
진보 정권 시기에 부동산 가격의 급등을 우리가 과거에 계속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기대심이 이번에도 달라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들 이번에도 비슷할 거야. 그렇게 옥죄도 결국에는 올라갈 곳은 다 올라간다. 그리고 이제 실수요자 같은 경우에는 아는 소리를 하고 있을 수밖에 없지만 투자하시는 분들은 또 돈 많은 분들이 많단 말이죠. 대출 안 받아도 이렇게 투자하고 하는 분들이 많고 투기 수요는 뭐 어디서든 어떻게든 돈을 끌어다가 쓰고 또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럴 때 당연히 매물을 걷어들였다가 나중에 조금 이제 정치적으로 변화가 생기면 그때 팔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1년에 제가 볼 때 50%씩 1년에 50%씩 어떤 수익률이 난다면 누가 팔겠어요. 기다렸다가 시기를 보겠죠. 과연 정부의 부동산 대책 이렇게 진보 정권 속에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이 메커니즘을 활용한 투자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좀 진정시킬 수 있을지 그리고 실제로 실수요자 저같이 이제 집 없는 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핀셋 규제를 통해서 조금은 완화시켜 줄 수 있을지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는 정부의 좀 고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인성 관련한 얘기와 부동산 이야기까지 풀어봤고요. 경일대학교 김철현 특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